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리사 2차 상표법 기본이론 최적화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2차 시험을 일단 뛰어넘어야 됩니다. 일단 1차 시험에서 바로 올라오신 분들, 2차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기본이론 최적화에서 2차 강의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감각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시험에 대한 뭐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에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에도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뛰어넘기지 마시고 제 이 오리엔테이션도 꼭 한번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목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상표법 커리큘럼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 강의의 특징, 최적화 강의의 특징, 그 다음에 출제 유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는 방법, 이 강의 듣고 어떻게 예습해야 돼요, 어떻게 복습해야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판례 원문 독해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1차 시험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2차 시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판례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민사소송법, 특허법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과목들은 판례 원문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표법만큼은 여러분들이 판례 원문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뭐 2차 공부하시는 이제 뭐 형님들 선배님들 보시면은 판례집 이런 거 막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뭐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왜 도대체 판례 원문을 보고 다니냐? 시험 문제가 판례 원문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판례 원문을 보지 않으면은 시험 문제를 풀기가 어렵게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원문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답안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다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 암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 난 후에는 어떤 커리큘럼을 이제 따라하는 게 좋은지 제가 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이제 2차 상표법 전담을 하고 있는 김세진 변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54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변리사로 지금 거의 6년 차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한 설명은 막 많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여러 뭐 상표에 대한 경험도 있고 뭐 특허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컴퓨터 학과이기 때문에 특허에 조금 더 이제 커리어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상표 업무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 루닛이라는 곳에서 이제 변리사를 좀 지내다가 이든 특허 법률 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저와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 개업 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희 이제 주요 업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책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답안지 작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학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를 조금 신뢰해도 괜찮다고 저는 자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상표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저는 특허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제가 특허법 같은 경우는 53점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연수원에 막 등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특허법에서 한 50등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제가 거의 20등 안에 들었습니다. 10 몇 등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특허법이라든가 뭐 민사소송법 지식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사실 뭐 저보다 특허법 강사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들을 합쳐서 3법이라고 하죠. 예, 3법 이제 저는 3법이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170이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점수였는데 제가 이제 3법 점수가 168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 168점, 3법 168이라는 걸 뭐 가지고 그게 도대체 뭔데? 저희 기수에 수석하시는 분이 166점이었습니다. 뭐 근데 그분이 이제 선택 과목 때문에 수석을 하셨지만 저는 그 수석했던 그 변리사들보다 3법 점수는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를 조금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자부를 드리고요. 혹시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데이터 구조론이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데이터 구조론 선택자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데이터 구조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강의를 네 가지로 이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 흔히 말해서 기본이론 최적화, 기본이론 강의라고 하죠. 2차 기본이론 강의. 이 강의에서는 상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뭐 상표법에 대한 뭐 판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1차 때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2차 시험 답안지 작성법이라든가 아니면은 2차 시험을 어떻게 출제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개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더 암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한 거기 때문에 수강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답안 쓰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사례 강의로 이제 그 이름을 좀 바꿀 예정입니다. 네, 사례 강의. 예전에는 이제 2차 답안 쓰기 트레이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직감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사례 강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례 강의,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30점짜리, 20점짜리로 통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문제화를 그렇게 이제 다 문제화가 된 문제들을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풀 답안 작성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 강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2차 실전 답안 쓰기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명칭을 좀 바꿀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전 GS로 바꿀 예정입니다. 네, 실전 GS 강의가 이 2차 실전 답안 쓰기 트레이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실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지를 주고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게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채점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채점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강의인데 8회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월부터 개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전 GS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강의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판례 정리 강의, 최종 정리 강의,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6회, 8회 이런 식으로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최신 판례 같은 거 정리를 하는 뭐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제 이 2차 상표법 기본이론 최적화 강의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인데요. 자, 강의 목표는 기본 이론을 복습한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작성해야 될 판례를 정리한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본 이론 복습. 자,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기본 이론 다 배웠을 겁니다. 네, 그것 중에서 2차에서 중요한 거 제가 선택해서 이거 암기해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정리가 필요한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는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판례 원문을 보면서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흘러갔고 여기서 어떻게 이 쟁점이 도출되었고 판례가 어떻게 판시를 했고 왜 이렇게 판시를 했는지 그 논리적 연결관계를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기본 이론을 복습하는 것도 좋지만 이 판례 정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 정리하는 거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준비물 청상표법 기본 제4판, 그 다음에 청상표법 판례 제5판, 이렇게 두 가지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청상표법 판례 암기 핸드북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판례집에 있는 그 판례 문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편집해 놓은 책인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암기 방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으로 제가 고집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암기 방법, 나중에 이제 뒤에다가 설명드릴 제 암기 방법에 조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셨다면은 이 핸드북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강 대상은 당연히 60일에 변리사 2차 시험 대비하는 수강생이고요. 참고로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뭐 이거 1차생 분들한테도 이거 들으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저한테는 더 좋겠지만 저는 사실 이 강의를 1차 시험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2차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1차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랑 2차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괴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좀 비슷한 어느 정도 결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1차 시험은 좀 1차 시험의 스타일이 있고 2차 시험은 2차 시험 스타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수험생들한테도 제가 이거 들으라고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더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분들이라면은 1차 시험에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2차 수험생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당연히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두 교재를 전범위 1회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청상표법 기본인데요. 1차 책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지금 1차 책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2차 시험 준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답안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답안지가 이렇게 이제 이 A4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얘가 16페이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6페이지를 네 문제를 이 16페이지의 답안지 안에다가 다 담아야 됩니다. 근데 16페이지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쓰다가 세월이 다 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 줄의 간격이 꽤 넓고 그 좀 큼직큼직하게 쓰다 보면은 이게 모자라요. 이게 16페이지가 많아 보여도 이 생각보다 이제 모자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34조, 예를 들어서 34조랑 7호 뭐 의의 취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1차 기본서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엄청 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쓰는데 막 몇 분씩 걸리면은 답안지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이제 결론 도출하고 빨리 쓰고 빨리 막 쟁점 다 치고 해야 되는데 뭐 3, 4조이랑 7호 법조문으로 이제 막 2, 3분씩 이제 막 허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짤막하고 요약된 문장들, 그 다음에 특히 하지만 이제 판례만큼은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해서 나온 책이 이 2차 기본서입니다. 사실 뭐 제 2차 기본서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의 2차 기본서도 다 이런 식으로 다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책보다는 2차 책을 조금 더 구비하셔서 그걸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에서만 중요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상품 유구분, 뭐 분류전환 등록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1차에서만 1차에서만 좀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 책에서는 조금 거의 없거나 거의 다루지 않거나 이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빠지고 2차에만 조금 더 집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걸로는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 설명을 할 거고 제가 뭐 중요 쟁점을 복습을 같이 할 거고요. 쟁점별 암기 사항이 어떤 건지 중요도를 제가 다 표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판례집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판례집 안에는 제가 판례 원문을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판례 원문을 수록해놨는데 이거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만 하더라도 거의 9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자, 900페이지를 이거 거의 기본서보다 두꺼운데 이거 다 밑줄 치고 다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상표법 판례집은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있으라고 제가 만든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표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거를 법리에 적용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요, 그 법리에 대해서 잘 서술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상표법은요, 그 법리를 실제 사실관계에다가 너가 한번 적용해봐, 이 적용 결과물을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보여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판례들이 어떤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만들어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원문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서 이런 패턴으로 사안포섭을 하는구나, 이런 패턴으로 법리를 적용하는구나,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작정 제가 읽지 마시고 제가 읽는 방법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백과사전처럼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백과사전처럼. 이건 뭐 하이라이트 치면서 막 공부하고 막 암기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백과사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례의 구조화 분석이라든가 사실관계 분석이라든가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2차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2차 시험에는 그냥 2차 시험도 무작정 그렇게 그냥 긴 글에다가 문제만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 3가지 유형은 첫 번째 판례 중심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례 중심형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문형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판례집 왜 보라고 했죠? 판례집을 왜 보라고 했냐면은 그 판례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고 계속 그 패턴을 익히면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시했구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요, 가끔씩이 아니라 한 40% 정도는요 판례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딱 보고 이 판례 의도하고 출제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례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상기를 하시고 그거 위주로 답안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판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판례 중심형 문제. 그 판례를 타겟팅 해가지고 출제를 해서 그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냐를 묻고 있는 문제, 판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례 중심형 문제인데요. 사례 중심형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한 40% 정도도 사례 중심형으로 출제되는데, 자, 이 케이스는요, 실제 사실관계가 아니라 출제자가 가상의 사실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정형화된 문제 유형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침해 금지 청구를 행사한다. 그에 대한 결론을 논하시오.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을 논하시오.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에 대한 결론을 논하시오. 출원을 했다. 얘가 등록될지 여부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된 문제 패턴이 있습니다. 그 문제 패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쟁점을 따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침해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6가지가 있죠. 유, 상, 보, 정, 재, 남.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판례가 있고 여기서도 판례가 있고 여기서도 다 판례가 있잖아요. 네, 그 판례들을 과연 수험생 이 사람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잘 반영을 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이 사례 중심형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중심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판례 실제 사실관계를 물어봐요. 판례 실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출제를 해가지고 그 쟁점 하나에만 집중을 하지만, 이 사례 중심형은요, 출제자가 창작합니다. 사실관계를 창작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누락 없이 빠짐없이 다 캐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사례 중심형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 중심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쟁점의 수가 적은 반면 그 깊이는 깊게 물어봅니다. 그 깊이, 요구되는 그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하지만 사례 중심형 문제는요, 쟁점 수가 많은 반면에 깊이는 그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판례가 뭐고 사례 중심이 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고 느껴보셔야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단문형은
그냥 말 그대로 법리 자체를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에 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되는 거 33조 2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니면은 3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법리 자체를 물어보는 옛날 사법고시 같은 약간 스타일이죠. 뭐 변론주의를 논하라. 뭐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문형은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단문형도 조금 대비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판례 중심형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만 보다 하더라도요. 작년에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 판례,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하실 때 다들 아시죠? 그 데이터 팩토리 판례를 실제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문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팩토리의 쟁점, 그 쟁점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출원 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에 의해서 정당 권리자 항변의 행사가 가능하냐? 네, 그거 관련해서 깊이 있게 물어보고 깊이 있게 서술을 해봐라. 네, 문제도 이렇게 엄청 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한 뭐 두세 바닥 정도는 이 판례랑 그 다음에 이 사실관계를 다 엮어가지고 사안포섭하는 거, 그런 과정까지 싹 다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이거 다 그 판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례집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많이 접하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포섭을 했는지를 많이 봐야지 이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요령을 잡아서 답안지를 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청상표법 판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자, 사례 중심형 문제는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상표도 그냥 X 상표, 그 다음에 뭐 상품도 A 상품,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하고, 뭐 인기를 끌었다, 그냥 어떻게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상표법상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것들.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 문제에서는,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그러니까 판례에서 쟁점화된 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시오 라고 물어보는 반면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 너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 한번. 조치 한번. 너 고객이 이렇게 상황이 왔어. 너 어떻게 컨설팅 해줄래? 이런 식으로 조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물어보는 형태, 아니면은 상표법상 대응 조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쟁점들을 얼마나 다 꼼꼼하게 잘 캐치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가 사례 중심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례집이나 기본서를 가지고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갑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항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뭐 얘는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를 주장을 정당할 수 있는 사유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고 있고,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짜고짜 그냥 안에 있는 요건들 너가 한번 쭉 다 검토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한번 잘 캐치해봐.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다져가면서 이런 문제를 잘 푸실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문 문제. 단문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보통 명칭어의 의미 및 이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암기.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치 그냥 USB 꼽아가지고 여러분들 메모리에다가 다 담아서 이때 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이것도 암기한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줄줄줄 써야 됩니다. 보통 명칭어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다 대사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창작하시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미 기본서에, 제 기본서라든지 다른 강사님의 이제 기본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다 그거 암기된 상태로 그냥 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사식취에 대한 이유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즉 33조 2항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건만 딱
뭐 달랑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건 안에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쟁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어떤 판례가 있고 어떤 법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술술술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행 식별 실익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판단 기준도 여러분들 뭐 이거 뭐 사용 기간, 뭐 사용 방법, 뭐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시면 될까요? 안 되죠.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문제에서 어떻게 엮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실치를 했는지 그 판단 기준과 함께 설명을 해줘야겠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셔. 이거는 이제 판례 중심형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암기해서 뱉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본서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기본서에 제가 단문, 나올 만한 단문들 A급부터 거의 D급에 있는 것까지 제가 싹 다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뱉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 중심형, 사례 중심형, 단문형 얼마나 이제 출제가 되느냐? 자, 제가 작년이 이제 60회죠. 작년이 60회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 중심형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50%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판례 중심형 문제가 지금 옛날에는 엄청 많았다가 최근에는 좀 줄었는데 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표법은요, 여러분들 특허법하고 민사소송법하고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특허랑 민사소송법은요, 판례 원문을 보시면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그 자체의 법으로만 사안포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허법 같은 경우는요, 그 특허법 그 법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기술 분야, 그 기술의 내용까지 다 접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 문제까지 같이 연계해서 출제하는 거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보통 판례 원문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제 풀 수 있게 출제를 해요.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뭡니까? 민사 절차에서 그 민사소송 절차 안에서 나오는 법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료법, 약사법, 뭐 상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메인이고 그 중에서 서브로 이제 민사소송법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판례 원문도 민사소송법 순전히 민사소송법만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상표법은 상표법만 알아도 판례 원문을 다 읽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판례 원문을 가지고 보통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판례 중심형 문제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자체는 실제 사실관계를 빼놓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상표법은 실제 사실관계,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이제 실제 거래 실정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거래 실정이 빠진 상표법은요, 알맹이가 없는 상표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례 중심형도 골고루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단문형 문제도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비집고 들어와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표법 너무 어렵고 점수도 잘 안 나온다 하는데 그 이유가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상표법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판례면 판례, 뭐 사례면 사례, 그 다음에 단문이면 단문, 이 어느 하나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표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게 공부는 진짜 어렵고 상표법 진짜 어려운데 막상 공부를 하자니 이게 민사소송법하고 특허법도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조금 약간 사람들이 공부하기가 되게 번거롭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상표법을 기본을 아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조금 기본 커리큘럼에 조금 충실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습 복습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요. 자, 수강을 하기 전에 예습을 할까요? 예습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습을 하지 마시고 복습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을 좀 많이 투여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수강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기본서도 펼칠 거고 그다음에 판례집도 펼쳐가지고 볼 거고 막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본서로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다 복습을 해주세요.
강의 맨 마지막에 제가 복습할 거 다 정해드립니다. 복습할 거 다 정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시고 그거 복습하는 데만 조금 더 치중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서 쭉 다 받고, 하지만 이제 기본서를 보는 과정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요부관찰의 의미, 판례의 태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번 뜯어보려고 자, 이제 한번 판례집 펼쳐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순서에 맞게 이거 보시다가 복습을 하실 때는 이 판례를 보시다가, 이 판례는 김세진 강사님이 여기 테마 4-4-1 보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제 테마 4-4-1 다시 돌아가가지고 판례 한번 쭉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이어가고, 요것도 보고 또 다시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를 이제 다 보시되 중간중간에 판례집으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서, 그러면 이제 청산표법 이제 기본서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일단 대목차를 먼저 보세요. 대목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잡고 답안지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차를 이제 잡고 쓸 거기 때문에 그 대목차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목차 책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목차를 먼저 한번 훑어주세요. 대목차를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대목차 안에 어떤 중목차가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부관찰에서는 요부관찰의 의미가 있고 요부관찰의 판단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목차에 들어간 내용을 확인하고 암기를 한다. 제가 이제 여기 중에서 이거는 암기하세요. 이거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이제 또 당부드릴 말씀은요, 한 번 보실 때 집중해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고 전찰, 인기, 연상, 독립,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읽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빈종에다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냥 잘 안 되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잘 안 되면은 넘어가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가지고 뭐 암기하려고 해도 10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시고 또 한 번 또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회독수를 계속 늘리면서 이게 키워드가 이거였지, 이게 키워드가 요거였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좀 늘려가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 집중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려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구조화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구조화에 대해서 OT 이거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를 좀 읽어야 되는데, 자, 판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읽느냐? 자, 판례 원문을 읽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판례 원문 펼쳐보시면은 정말 숨이 탁 막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판례 원문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판시상, 판결 요지, 무슨 뭐 주문, 이유 해놓고 이제 막 줄줄줄 써놓고 거의 막 한 몇 페이지 됩니다. 네, 그거 옛날에 여러분들 뭐 수능 뭐 국어 이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뭐 수능 국어 뭐 그런 거 읽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문도 엄청나게 길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제 절대 위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리사 이런 거 읽으려면은 나 수능 국어 잘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전공이 다 공대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수능 국어를 못 하는데 이런 거 읽고 이런 거 잘 독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 수능 국어 몇 등급이었는지 아십니까? 뭐 김세진은 뭐 당연히 이런 거 강의도 하니까 1등급 아닐까 하는데, 저는 수능 국어 3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기지가 않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저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만 가지고 거의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그리고 수학, 과학은 당연히 1등급이었고요. 근데 국어를 도저히 공부를 해도 이게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3등급 2등급, 1등급은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인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위축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팩트예요, 팩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냐? 여러분들 수능 국어는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를 빠르게 이해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막 3분 내로 읽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시간을 가지고 이 독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독해를 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방법들. 이 틀에 맞는 사고, 이 틀에 맞게 방법에 따라서 이 지문을 독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따라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 판례 원문을 읽는데, 자, 판례 원문을 읽는 방법 제가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면 좀 얘기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요. 이거는 OT 때 말치고 이제 본 강의 때 제가 이제 말하는 거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판례 원문을 이제 쭉 읽었으면요.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제가 그림으로 펼쳐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시 판례 원문에서 이 사실관계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사실관계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판례 원문이라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기본서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의 취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법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법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사안포섭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답안지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판례 원문이 이렇게 답안지로 다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뒤에 답안지로 편집된 부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훨씬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라고 이 판례집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런 쟁점에서 이런 식으로 사안포섭을 한 거를 김세진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구나 라고 조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목차와 판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 판례 공부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막 직접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막 그림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시고 막 너무 막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하고 예측만 하시고 뒤에 보고 실제로 그렇게 그렸네. 내가 좀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이것만 좀 느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 강의 때 판례 원문을 조금 이제 본 강의 때 판례 원문 읽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서 이제 OT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판례 원문은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판시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판결 요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피고인, 상고인이 누구고 뭐 변호인이 누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주문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판시사항, 판결 요지,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판시사항은요, 쟁점의 제목입니다. 쟁점의 제목이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자, 이 쟁점의 제목은 여러분들 답안지에서는 목차의 제목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지 쓰다가 뭐 문제점 이런 거 쓸 거예요. 뭐 이런 게 문제된다. 그래서 판례를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건데, 그 문제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판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고 얘네들이 왜 싸우는가, 뭐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야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만 좀 읽어보세요. 이런 거 너무 막 밑줄 치면서 하이라이트 치면서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판결 요지가 좀 중요합니다. 자, 이 판결 요지는요, 법리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법리. 그래서 이런 쟁점에서 판례는 이런 식으로 법리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리 위주로 쓰인 부분이고요. 논리 단위로 구조화를 해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장마다 목차를 생각하면서 읽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첫 줄부터 이제 마지막 줄까지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 첫 번째 줄은 얘네들은 33조 1항 3호의 의취지구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얘네는 33조 1항 3호의 판단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결합상표에 있어서의 판단 방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음속으로만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 소목차가 돼요. 소목차가.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유로 한번 넘어가시면요, 자, 이유 부분에는요, 사실관계가 나타납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있고 을순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갑이 뭘 생산을 했고 얘네들이 뭘 했는데 을순이가 알고 보니까 상표권자였어. 그래서 을순이가 얘한테 침해를 물어. 그래서 이런 쟁점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법리에 적용됐고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그냥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한번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 원문 독해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구조화 독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조화. 자, 구조화라는 것은, 자, 판결 요지가 아까 뭐였죠? 법리를 공부를 하는 법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리. 자, 이 법리는요,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판례의 태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적으실 거예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3번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에서 적용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을 거예요. 그러면은 판례의 태도,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그 판례를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판례가 이렇게 길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긴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거? 네. 이거 암기에 신들린 사람들도 이거 다 글자 하나 토시 안 틀리고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암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긴 문장들을 형식 논리 단위로 이렇게 다 끊어요. 이렇게 논리 단위로 끊어요. 이렇게 논리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네들 이 앞뒤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살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뼈대를 만듭니다. 자, 뼈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뼈대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요약해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생소해서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 인간은 문자보다는 논리에 조금 더 암기를 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논리가 맞으면은 그게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 간약 떳떳 이런 거 막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문자 단위로 암기를 하라고 하면은 암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논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암기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철수가 공을 던졌는데 영희가 그걸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영희가 울어서 엄마한테 이르고 엄마가 철수를 혼냈어요. 네,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글자 하나하나 암기를 하자고 하면은 절대 못 외웁니다. 근데 철수가 영희가 왜 울었는지, 그 다음에 영희가 왜 엄마한테 일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조금씩 생각하면서 논리관계를 좀 맞춰나가면서 이해를 읽어내시면요, 훨씬 더 그게 머릿속에 다 강렬하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잘 기억하려는 인간의 특성,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또 법학이라는 것은 이 논리로 시작해서 논리로 끝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결론까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암기법,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가 있는데, 자, 얘네들 중에서 조금 눈에 잘 들어오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막 암기를 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막 붙여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막 외우잖아요. 제가 동차 때 겪어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암기에 신들리거나 뭐 공부에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면요,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 등유판구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용문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로 공부를 공부를 해가지고 답안지에 다 담아내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주경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험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키워드 암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서 키워드가 뭔지를 가지고 이 키워드만 암기를 합니다. 이건 나름 그래도 조금 인간의 특성에 조금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마저도 앞에 키워드하고 뒤에 키워드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전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상대적, 유동적, 그 다음에 권범심의 심결시점, 얘네들이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문장이 안 써져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는 이제 가끔은 쓸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메인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범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논리적인 사안 해결에는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긴 판례를 논리 단위로 한번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논리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얘네들을 알고 보니 이걸 떼보니까 얘네는 이 뒷문장에 대한 논거고, 이 뒷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렇게 떼보니까 얘가 이렇게 논리가 확장이 되고 얘가 이렇게 논리가 확장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드는데 이 세 문장을 한 줄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얘를 논리 단위로 잘라 가지고 이거 한 덩어리를 5자에서 10자 이내로 요약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5자 이내에서 10자 이내로 요약을 해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약을 해보시고, 그러면은 이 요약된 것만 암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자르는 행위에서 논리적인 연결관계를 다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덩어리별로도 간소화를 하면서 이 덩어리 간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내서 그럴듯하게 판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논리 단위로 잘랐는데 얘네들을 5자에서 10자 이내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 틀만 가지고도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이 틀만 가지고도 이렇게 복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논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아니면 답안지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틀,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 머릿속에 있는 틀을 이런 식으로 복호화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GS 같은 데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막 판례를 계속 읊을 거예요. 계속 읊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 머릿속에는 요게 있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풀면서 계속 제가 내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 저 강사는 저걸 더 어떻게 암기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생각보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호하는 거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기본 강의를 다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사례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례 강의는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 아니면은 예상 문제들을 제가 다 취합해 가지고 한 100개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 정도의 문제 위주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답안 쓰기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전 GS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 강의도 진행해 주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강의는요, 이 사례 강의는 이 실전 사례 엔제라는 강의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작년판인데 올해 3판으로 지금 출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3판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출판이 되거든요. 네, 그거 조금 기다려 가지고 이거 한번 구매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 강의 최적화 강의 기본 이론 최적화 강의 OT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만 이 쉽지 않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천천히 차근차근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막 유혹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잘 받는다더라. 뭐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은 잘 된다더라.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거 들으면은 저 사람이 출제 교수랑도 좀 친분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잘 알려준다더라.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사실 그런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거의 7년 8년 이제 이 수험 바닥에만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왜 굳이 위험을 부담을 지고 뭐가 출제가 될지를 알려줍니까, 여러분들?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쵸? 그래서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팔랑팔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에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은 정석을 좀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그동안 많이 합격을 했던 선배님들,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강사님들이 다 이제 요령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정석, 이제 일단 정석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령을 찾아 나가셔야지, 요령, 다른 사람이 그냥 요령이라고 해서 알려준 것들을 너무 이제 그걸 그대로 쫓아가시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돌을 보고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2차 합격까지의 여정이 길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막 요령만 피우지 마시고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끈기 있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